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권 이슈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침묵을 깨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오늘 대국민 사과와 국정 전면 쇄신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다시 한번 대통령실, 윤 대통령을 압박한 거예요? 네네. 네. 실제로 뭐 이전과 좀 다른 건 두 가지 요구죠. 하나는 대통령의 아주 굉장히 그 진솔한 사과를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얘기를 많이 했지 대통령 사과와 관련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또 당 대표가 그렇네요. 그 이제 압박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얘기했지만 전면적 개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아마 핵심은 지금 뭐 국무총리를 바꾸겠다고 총선 끝나고 나서 했는데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뭐 대활동 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 감찰관 문제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더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어차피 뭐 10일이 되면은 딱 임기 반환점을 맞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메시지와 또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정책 우리가 겉과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당대표에 나올 때 최상병 특검 문제도 새로운 제3자 방식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의정 갈등이 계속 정체되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그리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가지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했고 이번제는 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네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는데 대통령실은 그 요구를 단 하나도 지금 들어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뭐 기준으로 보면은 20%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0% 안으로 떨어졌죠. 19%.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 더 심각한 거는 이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 TK 주사.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TK 지역에서는요 전국이 19%인데 18%예요. 전국보다 낮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대통령실도 이제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뭐한 가시적인 조치가 저는 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합니다.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김영준 교수 내다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극히 당연하고 당위적인 거죠. 변해야 된다는 게.
변화되는 것은 이미 임기 들어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저하고 이제 김영주 교수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지지율이 높아야 여소해야 돼. 또 지지율이 낮은 또 대통령이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지율을 네. 더 끌어올렸을 때. 예. 그렇다면 지금 변하지 않으면 공멸이다 또는 폭망이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절박한 위기의식 하에 예. 구체적인 안을 오늘 내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예. 그런데 현실상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다면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사실상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기민한 모습을 지난 주말이나 오늘까지 포함하면 찾을 길은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결자 해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인데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난망한 상황, 갈등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이 방금 전에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TK 예. 지지율일 거예요. TK 지지율이 한국 갤럽 결과로 18%가 나왔는데 네. 우리 YTN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예. 18%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15%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국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동한 거에 대해서도 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요한 것은 기민한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실에. 자, 여론조사는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보여주세요. 아예 보여주시고요. 윤 대통령 그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 나온 갤럽 조사 보니까 전체는 19%고 그 대구 지역이 18%로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보여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1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전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은 한동훈 대표가 절박하게 구체적인 안을 대통령실에 제시하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이 위기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얼마나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지역별로도 보고 계시지만 대구 경북에서 18%,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22%, 지역별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던 서울 지역은 고작 22%밖에 안 됩니다. 예. 인천 경기가 16%면요. 지방선거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상태도라면. 예, 이 상태로라면. 예. 거기다가 갤럽 기준으로 해서 유일하게 대통령 지지로 남아있었던 곳이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예.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예.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걸 보면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대통령실에서 매우 기민하게 예. 마치 고란, 고려, 철갑기병처럼 매우 빠르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조금 전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의 간담회도 있었어요. 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자, 김성원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내와 용산과 서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사과 뭐 필요하다 이런 식의 저희가 지금 초대선 의원들과 또 4선 이상들의 의원들에 대해서 중간 허리 역할을 우리가 좀 더 강화해가지고 당이 단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결론이 좀 모아졌습니다.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뭐 이런 이제 발언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4대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3대 요구도 사실상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4대 요구는 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고 쇄신 개각까지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그러한 것을 발표할 것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이제 상황이 지난번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할 때와의 차이점은 예. 대통령과 명태균의 예.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공개된 부분.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어쨌든 그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전혀 공직자랑이 아니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은 뭐 삼선 중진들도 있지만은 지금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주에요. 그 발표문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제 소통을 하고 대통령실 결자해지. 일단 전면적 나름대로 쇄신도 하고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도 분열보다는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뭐 고문단도 있거든요. 그 정의화 전 의장이 이제 의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주문을 했고 지금도 뭐 삼선 의원 중진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중을 대통령의 잘못이 더 많으냐 한동훈 대 그걸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꼬를 트여야 되는데 그걸 트기 위해서는 뭐 가장 뭐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도저히 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왜 비공개로 못 만나죠? 그거 만나서 정말 깊숙하게 뭐 예를 들어 좋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대외 활동 나름대로 중단하고 그리고 개편하고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하면 마치 대통령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때 한동훈 대표가 왜 나흘 동안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공개됐는데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뭘 이야기를 해줘야지 대응을 할 텐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아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상황을 절박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집착하는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야권이 자신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고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해법을 내는 거를 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1월 15일,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또 윤 대통령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꾸만 초래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 당 중진이든 아니면은 뭐 시도 당협단체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늦다. 지금 이 시점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되고 정치적으로 푼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일 날 임기 딱 전환점, 반환점을 맞는 그 시점에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이 메시지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죽은 카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게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야당이 지금 특검부터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실제로 당의 분열만 지금 야기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바꾸나 또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제안하겠다. 이러면 더 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기초적으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은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제2부속실은 설치하겠다라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미리 해두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도 안 해놓고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여론은 더 달아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적어도 명분이라도 내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은 갖추자는 의미일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함께 총력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작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네. 또 다른 25일에 1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민주당 내부의 조직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고 예. 하나만 덧붙이면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서로 연관되는 사안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잘하면 더 큰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예. 더 큰 위협이 민주당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협력해서 잘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경쟁력을 자체 발광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거의 내부적으로 예. 그렇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은 이 정치 과정에 대한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 특별감찰관을 요구하는데 안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대통령실에 의해서 거부된다고 했을 때 지금 14일로 예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가 14일 날 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재의결을 할 때 네. 이 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한테 그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 예. 여당 의원들에게. 예. 그래서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도 지난번에 30명 정도를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네.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뭐 통과하면 어쩔 수 없죠.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미룬다고 한다면 예, 예. 야당이 안 한다 하더라도 여당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리스크, 여기는 재판 리스크지만 여기는 재의결 리스크를 어떻게 그렇군요. 해결할 거냐는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나오면 바로 또 전해드릴게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잠깐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2.4% 나왔네요.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74.2% 나왔고요. 당 조사도 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47.1%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9.4% 나왔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평가해 주세요. 가장 특징은 이제 동반 하락이죠. 동반 하락. 네, 예.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디커플링이라 해가지고 정당 지지도는 그런대로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30% 안팎이었었던 좀 갤럽 조사입니다. 예, 갤럽 조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솔직히 말하면 분리 현상, 당 예. 지지도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분리되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바뀐 거죠. 같이 동반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한 3.2% 떨어지고 네.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도 보면은 민주당은 3.9%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 처마도 벌써 거의 7, 8%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렇게 47.1%대 예. 29.4%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한 거는 해석을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니까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정당 지도 하락하고 더 이제 심각한 거는 딴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요. 네. 아니면 이제 보수의 핵심 기반인 TK, PK족 또 더 나가서 7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예. 긍정운영 평가가 굉장히 추락하면서 정당 지지도도 결국은 민주당한테 밀리는 그런 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갤럽 조사도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고 네.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커플링이 처음에 이제 유지될 때는 이른바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핵심 지역 기반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커플링이었거든요. 예, 예. 적어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TK나 PK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메시지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긍정적인 커플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커플링으로 둘 다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일단 디커플링 되는 현상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이 자동답 조사에서는 한 단계를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디커플링 됐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더 내려가니까 국민의힘도 결국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제압될 수도 없고 제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렇다면 2년 6개월이나 남아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변화시키자니 공은 이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네.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이고 답답한 상태고 그럼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상태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군요. 지지층들은 보고 있는 지지층들은 매우 난감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고 그런데 있다. 이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제 추이 분석을 하면서 예. 발견된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보통 저렇게 낮은 지지율은 임기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나서 추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반등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예. 레임닭이란 말도 쓰고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데드닭이란 것까지도 아, 나왔는데 데드덕이요? 데드덕이 된 예. 거죠. 죽은 오리가 그럼 돼버린 회복할 거죠. 수 없는 지지율이라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9%가 나오니까 예.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도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 대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네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지금 아.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네. 당선되고 나서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다. 아, 그래서 그 분당 당시에 이야기 나오는 분당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아. 거죠. 그 대통령 지지가 급락하면서 예. 결국은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빨리 탈당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김한길, 정동영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대통령 예, 신당을 만들었지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을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만큼 그래서 대통령 국정원 지도가 저렇게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네. 그러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그렇군요. 인식을 한다면 네. 그야말로 담대한 특단의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불참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을 했고 이번에 시정연설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역할이고 예. 또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에 나오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예. 운영이 국정감사를 할 때 정진석 비서실장에도 질문이 가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할 예정이다 정도로만 이야기가 됐고요. 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지지층에까지 핵심 지지층에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왜 대통령이 안 나오냐? 아무리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역할은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정면 돌파를 통해서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 새로 또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복원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시정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을 다 들었지만 네. 소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됐지만 그 내용만큼은
매우 중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지금의 국회와의 관계 또는 최근 명태균 씨 등의 불거진 각종 논란 예. 이런 부분 때문이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시정연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예. 그래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도를 해야만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물밑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나와야 한다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앞서 한동훈 대표 또 딜레마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 요구들이 전달은 됐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는 했겠죠. 예, 예. 교수님,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윤 대통령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뭐 모든 예. 평가는 동일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81조를 네. 보면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출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시안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네,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2003년도 9월 달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예. 어떻게 아. 국가를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오히려 기회라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밝혀야 되는데 다만 책임은 대통령도 책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오르는데 로텐드 홀에 다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예. 굉장히 뭐 있을 수 없는 말도 나오고 예, 예,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이제 대통령이 저는 이제 명태균 녹취록보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에 가가지고 무슨 시정연설을 하느냐라는 거가 있겠지만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입장을 하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소리친 사람은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됐어요. 예, 예. 이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이제 시정연설 할 때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자제도 하고 예. 그런 관행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여하튼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헤쳐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네. 최소한도 그런 그 약속을 지켜야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에게 좀 명쾌하게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만 그 피하잖아요. 예. 정면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하구나. 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가 있었죠. 민주당 주도로 장외 집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이야기했고요. 또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헌정 중단을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지도부가 거리로 총 출동해서 이 나라의 헌정 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 저희는 속이 뻔히 보일 정도로 분명하죠.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자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회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달라요. 예. 근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국회의석이 민주당이 17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예. 슈퍼 야당인데 보통 우리 과거에는 보면 이제 장애 집회라는 거는 예. 소수 정당이 의석을 이제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장애 집회라는 거를 했었었는데 예. 지금 저런처럼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 장애 집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예, 예.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받고 그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는 예.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방탄을 넘어서서 네네. 결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헌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예. 우리 조금 전 앞에서 얘기한 부분과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탄핵, 예. 하야, 아. 임기 단축, 개헌 이 세 가지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아마 정치권에 그렇군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고 예. 그거를 압박하는 카드로 결국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은 장애 집회 카드를 썼고 예. 더 나가서 이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을 돌면서 그러한 그 압박을 하는 그러한 행태로 간다고 한다면 예. 뭐 겉으로는 민생 얘기하고 본인은 협치 얘기를 하면서 그거와 결코 부합되지 않는 행동으로 갔을 경우에 이 부분 속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구조가 자신들의 행위가 있어서 예, 예.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아. 있다는 것도 같이 자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려운 거는 지금 집권당이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추산입니다만 30만 명이 지금 모였다고 하고요. 네. 경찰 추산은 17,000명이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본적인 것은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은 상당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 규탄 집회를 주도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거대 여기서- 야당이 장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11월 선거에 대한 방탄 성격이 있든 예.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든 그런 효용 가치로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이겠죠. 예. 하지만 그 효과는 저는 오히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오늘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외치는 것은 이미 여론으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굳이 모이지 않아도요. 또 그리고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반작용도 있습니다. 예. 이거 이재명 대표가 15일, 25일 선고가 나오는 14일 또 김혜경 씨 선고가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정지 작업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인데 한동훈 대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고요. 다수당에서 토론도 하자고 했었죠. 예.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기도 했죠. 예. 그런데 이걸 단호히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 폐지로. 그렇다면 이건 1,500만 개미 주택자가 됐든 중도층이 됐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예. 금융투자소득세가 30만 명으로 추산되든 아니면 경찰 추산 10,000여 명 이상이 예. 모이는 그런 규탄 집회가 됐든 그 집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훨씬 더 아픈 메시지는 금투세 폐지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이재명 대표 오늘 금투세 폐지도 밝혔어요. 그러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공개적으로 이제 금투세에 관련돼서 폐지 예.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네.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적 정당이라고 한다면 저 폐지하는 거를 아니 당 대표가 한마디 하면 폐지되고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그런 굉장히 당내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걸 폐지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지도부에 이제 일임한 것으로 근데 그 자체가 예. 그리고 또 지도부 중에서도 당 대표한테 위임한 거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제왕적 당 대표의 모습을 물론 저는 폐지에 찬성을 하지만 예.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는데 금투세를 처음에 누가 만든 거죠? 예. 지난 국회 때 만들어진 거죠.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만들었다고 정부 때요? 한다면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왜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예.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 좀 정교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효과 관련돼서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단순하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이냐 뭐 예를 들어서 반대가 어떤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이 갖고 있는 정책적 효과를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입안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막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입법에 있어서의 과제고 그렇군요. 저 세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보태고 싶습니다. 네. 뭐 과정이 어떻든 또는 이전에 누가 그걸 만들었든 간에 일단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환호할 수 있으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원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